안녕하십니까. 양자 특별 세션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애트리의 윤천주 박사님, IDQ의 염다현 박사님, 그리고 키스트 임양태 박사님께서 양자 통신에 관한 발표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애트리의 윤천주 박사님께서 Photonic Integrated Chips and Module Technology in Quantum Key Distribution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애트리의 윤천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포토닉 인터그레이트 칩 앤 모듈 테크놀로지인데요. 저는 양자통신연구실에 이제 실장을 맡고 있고, 이게 제가 하지만 우리 팀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양자정보, 양자무통신 기술 기초와 이제 유선 양자키 분배 집적화 칩 기술, 무선 양자키 분배 집적화 칩 기술, 유선하고 무선 모두 집적화 칩 기술 동량과 우리 애트리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부분 지금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이라 가지고 제가 하는데, 이게 자료가 이제 양자 예비 타당성 사업의 이제 표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을 양자 과학 기술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중첩이나 복제 불가능성, 얽힘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초고속 영산을 하는 양자 컴퓨팅, 초실내 보안, 도청 불가능한 기술을 하는 양자 통신, 초정밀 개척하는 양자 센싱 기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인공지능이나 제약화학 금융을 응용해 있고, 양자 통신은 공공이나 국방, 항공우주 곳에 응용이 있을 수 있고, 양자 센싱은 자동차, 의료,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의 이제 결함이나 이런 센싱할 수 있는 기술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표지를 만든 것이고요. 중첩 하고 측정 비가역성, 복제 불가능성 원리, 복제 불가능성 원리가 이제 양자 통신, 우리가 보통 클래시컬에서는 퀀텀 다 청폭이나 청폭도 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양자에서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양자 통신이 해킹 불가능한 기술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고요. 그다음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양자 상태 이상의 퍼펙트한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관계인데, 이런 건 기본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통신 센싱 를 하는 기술이고요. 대부분 알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지금 현재 양자통신 기술 분류는 이제 키스텝하고 IITP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키스텝의 2023년도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자통신 기술에는 유선 양자모에는 유선 QKD 시스템과 송수신기 부품, 후처리 기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무선 QKD 시스템 기술, 송수신기 부품 기술, 신호정렬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 QKD 네트워크에는 실내노드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기술, 얽힘 기반 QKD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QKD 가지고, 그 다음 양자 중계기는 양자 얽힘 생성 및 분배, 양자 메모리, 양자 중계기, 얽힘 정제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양자 정보 네트워크는 얽힘 양자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과 양자 기기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딱 아이솔레이션, 이게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구분 못할 수도 있는데, 양자 중계기도 QKD 네트워크로 갈 수도 있고요, 양자 정보 네트워크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무선도 프리스페이스가 이렇게 위성까지 가면 이제 위성 양자모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분류는 이렇게 해둔 상태고요. 그 다음 양자통신 공통 기반 기술은 양자통신 신호 생성, 프로토콜 이론, 안전성 검증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자모 통신 시스템도
현대암호통신이 암호화기하고 복호화기로 구성된 현대암호통신하고 그다음 양자 키 분배 송신부하고 수신부로 구성된 양자 키 분배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양자 키 분배 송신부 수신부에는 공개 채널, 양자 채널이 있고 양자 채널이 광섬유 기반이면 유선이고 프리스페이스면 무선이고 위성이면 새틀라이트면 위성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그 양자 신호를 생성하고 보내고 받고 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키를 만들어내고 도청이 불가능한 키를 만들어내서 현재 쓰고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이제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요소 기술은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잠깐 앞쪽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자 채널 쪽에서만 보면 이제 양자암호 프로토콜이 한 14개, 15개 정도 되고 있고 최근에는 트윈필드 QKD처럼 이제 장거리에 갈 수 있는 기술, 그 모더 페어링처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키를 장거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제 BB84 84년도에 나온 BB84, BB84부터 시작을 하죠. 안정성이 증명된 BB84부터 되어 있고 지금도 시큐리티 증명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암호 프로토콜을 연구도 하고 있고 그걸 구현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자 광원도 이제 코헤런트 감쇄 광원과 확정적 광원, 얽힌 광원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머티리얼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 광자 부호하기도 평광, 위상, 시간, 타임빈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보통 무선은 평광을 사용하고 양자 단일 광자의 평광 상태를 이용을 하고 유선은 단일 광자의 위상 간섭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시간 구간을 보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싱글 포톤 레벨의 그 광자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단일 광자 검출기가 필요한데 여기도 이제 스패더 같은 싱글 포톤 어벌란치 다이오드나 초전도체 같은 그런 것들의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양자 난수 발생기, 양자 신호 제어 및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양자 채널의 핵심 기술이고요. 그다음 양자는 모든 양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양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른 클래시컬 채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 핵심은 양자 채널에 양자 그게 있는 것이고 완료를 시키려면 공개 채널까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양자 채널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생한 것들을 보정하는 기술, 오류 수정 기술, 그 다음에 비밀 승정법 기술, 동기화, 키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 등 실제 서비스까지 하려고 하면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술계에서는 양자 채널 중에 중점을 둬서 그리고 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까지 가고 하려면 모든 양자 채널, 공개 채널, 암호화 채널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양자 키 분배 주요 연구 이슈로는 이제 저가와 소형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집적과 지금 양자암호 통신은 고가의 제품이고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장거리 전송 기술이나 요소 기술, 광원이나 검출기 같은 그런 것들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QKD 네트워크 구성, 기존 네트워크 융합을 이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주로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 프로토콜 안전성 인증 서명까지 이제 연구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요 한 내용에 해당되는 이제 유선 양자 키 분배 집적화 칩 기술부터 보시면 이게 유선 양자 키 분배 시스템 구조도인데요. 이게 유로피안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인데요. 이게 2008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자료지만
이러한 원웨이 기반의 위크 레이즈 펄스 QK 시스템의 어떤 표준 문서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펄스 레이즈 강원에 어시메트릭 마진대 간섭계 페이즈 모듈레이터 어테뉴에이터 있고, 이게 양자 채널, 이게 공개 채널 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뭐 컨트롤 일렉트로닉스 싱크 맞추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액티브 폴라리제이션 리커버리하고 수신부에 보시면 이제 액티브 파이버 스트레이처, 페이즈 모듈레이터, 싱글 포드 디텍터, 하여튼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양자 채널, 공개 채널들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이 두 채널들이 융합해서 한 채널로, 물리적으로는 한 채널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려운데요.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뭐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별도의 채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선 양자 키 분배에 원웨이 방식이 있고 투웨이 방식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게 원웨이 방식이고요. 원웨이 방식과 투웨이 방식이 있는데, 원웨이 방식은 SKT에서 구현한 게 원웨이 방식입니다. 이거는 단방향 방식이고, 투웨이 방식은 양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싱글 포톤이 있다고 치면, 싱글 포톤에 이게 간섭기가 이렇게 있고요. 짧은 패스로 갈 수도 있고 긴 패스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밥에서도 짧은 경로가 있고 긴 경로가 있습니다. 간섭기. 그리고 PB84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4개의 위상 변조를 하고요. 밥에서는 2개의 위상 변조를 합니다. 이때 실제 이제 짧게 간 확률하고 있을 수 있고 긴 패스가 있을 수 있고요. 짧게 달광이 짧은 경로로 갔고 긴 경로로 간 경우와 긴 경로로 가고 짧은 경로로 간 게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게 위상 변조를 변조를 시키면 이제 PB84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싱글 포톤 디텍터가 상쇄냐 보강 간섭이냐에 따라서 여기 위쪽을 검출이 되면 0이고 뭐 아래쪽을 검출되면 2이고, 이렇게 0과 1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액티브 피드백 컨트롤, 페이즈 폴라리제이션 타이밍 하는 이런 피드백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동작시키려면 칩 스케일 간섭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원웨이 방식이고요. SKT에서 구현한 게 이 방식이고, 지금 현재 125MHz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KT하고 키스트에서 하는 게 투웨이 방식이고요. 간섭계의 안정화를 자동으로 안정화가 됩니다. 투웨이 방식은. 그게 장점이고, 이제 이 방식은 처음에 수신부에서 광원이 있고요. 수신부 광원에서 샘플스를 이렇게 보냅니다. 샘플스를 보내고 앨리스 쪽에서 이제 패러디 미러가 있어서 이 90도 편광 회전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보내고 실제 앨리스에서 이렇게 올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이제 갈 때 단일 광자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2005년도에 저도 이렇게 구현한 게 이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좁은 경로로 갔다가 패러디 미를 거쳐서 90도 회전해서 긴 경로로 가게 돼 있고, 긴 경로로 온 것은 이렇게 편광빈분할기로 해서 짧은 경로로 오게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간섭계가 안정적으로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에 의해서 간섭계를 안정적으로 자동으로 보상이 되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광섬유 복굴절에 의한 편광 상태 변화가 효과적으로 보상되고 간섭 및 편광 변화에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 여기가 샘플스를 보낼 때 그게 백 스캐터링 되는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하고 실제 신호의 단일 광자 신호하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보낼 수 없는, 그리고 장거리 양자암호 통신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KT 키스트는 하여튼 10MHz급 이하에서 이제 시스템을 구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히 이제 넘어갔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퀀텀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패드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이제 회사 주관으로 세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SK 컨소시엄, SK 브로드밴드 컨소시엄으로 서울, 판교, 수원, 천안, 대전 요게 3년 동안 이렇게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한 10개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KT는 판교, 이천, 진천, 청주, 대전 이렇게 KT에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90km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SK 판교하고 대전은 그 이종 프로토콜, 이종 밴드 간의 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애트리 13동 그 융합기술센터에 여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 지금 현재 유선양자 키분배 집적화 칩 기술은 기존에 이제 현재 렉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 이게 IDQ 장비고 이게 키스 장비인데요. 이렇게 개별 광학 부품으로 이렇게 고가의 개별 광학 부품을 구성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구축할 수는 있고 이제 상용 시스템이 있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고가의 광학 부품이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한 2, 3억 정도 되는 한 페어에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고, 지금 애트리 키스트가 이제 집적화 칩 기반의 광원 위성빈줄 광지연 간섭계 뭐 이런 가변광학 세기를 하나의 집적화 형태로 하는 모듈을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 수신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형화 저가 대량 생산 에너지 효율성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 쪽은 있는데 아직 QKD 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지만 아직 소형 QKD 모듈은 없고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칩 QKD 기술이 이게 영국에서 대형 워커 패키지 기술을 사업을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워커 패키지 2가 칩 스케일 QKD이고요. 이게 2014년 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 집적화 칩 레벨에서 몇 개의 컴포넌트를 집적화 칩한 기술을 보고를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뭐 실리콘 포토닉 트랜스미터 퍼폴라이즈 인코드 QKD, 칩 베이스드 QKD 해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도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인터그레이티드 QKD 트랜시버 해가지고 MPG-QI에 2023년도에 그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이 개별 어느 정도 몇 개의 부품을 집적화하고 하는 연구들은 지금 하는 수준이고, 완전히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하나의 모듈로 집적화하고 하는 것은 아직 못한 수준에 있고요. 그걸 지금 계속 만들고 이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큰 목적이고, 이제 회사 뭐 여러 상용 회사들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이제 도시바 리서치 유럽에서 네이처 포토닉스에 나온 건데, 포토닉 인터그레이티드 퀀텀 시큐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이게 송신부고요. 수신부고, 송신부 칩, 수신부 칩 이렇게 있고, 서버가 있고, 퀀텀 유닛이 있습니다. 여기는 BBA4인데 조금 다른 방식을 쓰고 있고, 간섭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간섭계가 없고, 아직 이제 수신부도 보시면 페이저 모듈레이터하고 싱글 포톤 디텍터가 다 외장형에 박혀 있고요. 완전한 모듈 형태까지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칩들을, 이러한 기술들을 뭐 칩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위 모듈들을 어느 정도 만드는 수준에는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애트리가 이제 유선 양자 키분배 집적화 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종료인데 국내 최초로 송신부, 수신부 핵심 집적화 칩을 하고 있고, 만드는 걸 하고 있고, 내부에 머티리얼 기반은 실리카, 실리콘, 인피, 리튬 아이오베트 여러 형태의 물질 기반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송신부 집적 핵심 모듈을 CFP2급의 모듈을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했고요. 1억 원 정도의 작년 연말에 SKT에. 여기에 수신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간섭기 송신부, 수신부 핵심 구성도인데, 이것들에 많은 이슈가 있고요. 제가 이 이슈까지 설명은 어느 정도 앞쪽에 드렸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펄스 광원, 실리카 기반의 광지형 간섭계 가변 광원 감쇄기가 집적화되어 있는 거, LN 기반의 위성 변주기 모듈, 여기가 광원, 실리카 기반의 광지형 간섭계 가변 광원 감쇄기, 여기 LN 위성 변주기가 하나에 집적화되어 있는 요 크기가 CFP 모듈이고요. 이게 4cm, 10cm, 높이가 1cm 정도 되는 요 크기로 집적한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수신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광원 구동 속도는 700MHz, 지금 1GHz를 목표까지 보고 있고요. 이제 광지형 간섭계 소광변이 20dB 이상, 가변광 감쇄율은 50dB 이상, 위성 변주기 V파이는 4.8V 정도급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집적화 칩에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라도 잘 안 나오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전체를 잘 만드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베드 구축해가지고 이제 QBR 지금은 이제 일부 핵심 집적화 칩만 그 테스트 베드에 구축되어 있고 쓰고 나머지들은 상용 부품 써가지고 있고요. QBR 3% 이하 달성했고 뭐 키 속도 50kbps 이상 달성해가지고 DB84하고 DPS하고 테스트 베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린 것 같아요. 무선도 빠르게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은 유선이 안 되고 위선까지 가려고 하면 무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넘어갈 필요성은 그렇고요. 주요 기술 역사도 2007년 144km 한 거 있고, 이제 지금은 위선까지 중국에서 하고 있죠. 2016년부터 이러한 중요 역사들이 있고요. 에트리 기술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에트리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편광 부호화 집적화 칩, 광원, 편광 폭화 모듈, 실리콘 탄일 광자 검출기에 해서 특허하고 논문 발표하고 학회 발표를 했고, 뭐 시험 및 방송 보도를 하고 기술 이전한 게 이력이 있고요. 지금 이게 2018년도, 19년도에 만든 것인데, 이때는 785나노미터 파장에 BBA4 양자광 프로토콜을 했고, 자체 제작한 최초 PLC 편광 부호화 모듈을 사용했고요.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떨어져 있죠. 뭐 광원하고 다른 부품들은. 그 다음 이게 수신부고요. 이게 그 다음 낮에도 되는 걸 했는데, 275m 낮에 되는 걸 해가 자본 초저감 기술도 이제 보유되어 있고, 지금은 이게 실험실 옵티컬 테이프 위에 위쪽만 떼어서 이렇게 놔둔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좀 더 많은 송신부하고 수신부를 완전히 핵심 모듈 만드는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과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동형 소형 플랫폼에서 양자암호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칩 기반 무선 양자기 분배 송수신부 집적화 모듈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이나 뭐 자동차나 배나 이런 곳에 쓰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여기 RFI라고 레퍼런스 프레임 인디펜던트 QKD 프로토콜이라고 편광 기준을 안 맞춰도 되는 그런 QKD 프로토콜 써서 거기에 해당되는 집적한 모듈까지 만들고 있고, 그다음 국제 욱수 학술대회 일부를 이제 보고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임견정 박사님이 이렇게 이러한 부품들을 써서 실제 시험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이제 폴라리zer 스테이트 제너레이터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에트리에서는 이제 이동형 TX FSQKD 시스템인데, 이 송신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송신부 안에 집적화 모듈을 장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 장착을 해서 이 이동하면서도 실제 되는 것을 컨트롤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장착된 거는 보유의 집적 광원하고 편광 부호화 모듈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집적화 모듈은 그 두 개도 집적화하는 걸 지금 이제 칩 모듈 내에서는 이제 만들고 아직 장착시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잠깐만 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이었는데, 지금 구조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레퍼런스 프레임 인디펜던트 QKD 하기 위해서 HVDA 라이트 스큘러, 레프트 스큘러 편광을 만들기 위해서 6개의 광원을 쓰고 있고요. 편광 베이스, 그다음 가변 광 감색기 칩 어레이 모듈, 편광 부하 집적화 칩을 만든 거, 이 개별 블럭 단위로 이제 테스트하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집적화되어 있는 이 모듈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만든 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설명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빔 트래킹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FP2 폼 팩터 내에 토사 모듈 형태로 이렇게 장착해서 쓰고 있고요. 이제 편광 부하 집적화 칩은 이 HHH의 광원에서 HH 편광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HVDRL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요게 이제 뭐 여기는 광 스펙트럼이 그 6개 광원을 쓰더라도 파장이 일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광원 스펙트럼 뭐 여기는 지금 800MHz 구동할 수 있는 까지 되는 거. 그다음 편광 집적화 모듈은 그 싱글 모드 파이브 통과해서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서로 오소고날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 가변 광 감색기 칩 광 감쇄율은 뭐 이게 노멀리 오프, 노멀리 온 구조가 있는데 하여튼 노멀리 오프 구조에서 이렇게 가변 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특성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베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RFI QKD 생성률이 180kbps고요. 그 양자빗도 오율은 7% 정도로 이제 40kbps 이상 빛 양QBR은 8% 이하 달성을 했고, 이제 요게 RFI QKD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뭐 여러 뭐 노이즈 같은 걸 아직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자범 최소화를 하고 해서 외부 파장 제거 기술도 쓰고 있고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자무통신 응용 비전은 그 유튜브 보시면 있고요. 지금 국내 양자통신 기술 발전 전망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 이건 뭐 IITP 기술 로드맵에 지금 양자통신 파트에 이렇게 잡아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25년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초소형 QKD 모듈 만들고 QKD 네트워크, 얽힌 광원 만들고 이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얽힌 광원 양자 메모리, 양자 중계기 요걸 예타에서 하려고 하는, 예비 타당성 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게 요 파트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분산형 양자 컴퓨터, 양자 센싱, 양자 네트워크 이렇게 가는 유선 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뭐 유선도 초소형이 있고 이렇게 유선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무선 위성으로 가는 거에 있는데 드론 QKD, 드론 양자통신, 양자위성으로 가는 걸 2015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도 이게 좀 앞당겨질 것입니다. 아마 앞당겨서 아마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2040년 이렇게 보고 잡은 것이고 이건 30년 형태로 좀 앞당겨질 것입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너무 빨리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윤천주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좋은 발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스템에서 그 어테뉴에이션 레이저를 사용하셨는데 혹시 뭐 C밴드 지역에서 발광하는 컨텀 닷이나 아니면 뭐 갈륨 나이트라드나 혹시 이런 진짜 단일 양자 광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은 코헤런트 감쇄 광원 가지고 다 상용화되어 있고 이제 그게 좀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원인은 단일 광자 뭐 콘덴닷 기반이든 어떤 것이든 단일 광자 광원을 잘 만들면 그걸 쓰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헤런트 가변 감쇄 광원을 쓰기 때문에 민포톤 넘버도 더 훨씬 더 낮춰야 되고 포화성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그 아직 단일 광자 광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코헤런트 감소의 강화만큼 경쟁력이 있는 그 수준이 아직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신혜득 교수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무선 양자 통신 시스템에서 지금은 실험실 내부에서 했으니까 괜찮을 텐데 외부로 가게 되면 평광이 이렇게 랜덤으로 돌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구축돼 있고 얼마만큼 빠르게 이걸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성이든 곳이든 어떤 거든 지금 폴라리션 트래킹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BB84 프로토콜은 레퍼런스 프레임 인디펜던트 QKD 프로토콜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라이트 스큘러와 레프트 스큘러의 키 정보를 보내고 HVDA는 시큐리티 그걸 합쳐가지고 HVDA를 합쳐가지고 하여튼 항상 일정하게 유지만 되면 되거든요. 그게 레퍼런스 RFI QKD인데 그렇게 하면 움직이고 하더라도 기존 프레임 일치 안 시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광 변화에 의한 영향은 QKD 프로토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 저도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실제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 잘 될지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는 되고요. 이게 그다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인데, 그 무선 양자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 물론 저기 그 칩을 사용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전체 시스템에서 굳이 칩을 사용해야만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건 좋긴 한데. 무선, 아무래도 무선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실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 이 컴포넌트 이렇게 막 두고 PBS 두고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 정렬도 이렇게 막 정확하게 빔 모드 매칭 시키고 오버랩 시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게 근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패키징도 잘 해가지고 물론 만들 수는 있죠. 이제 뭐 고가의 돈을 들고 컴포넌트 성능도 좋습니다. 뭐 PBS나 PB 그런 거 쓰면 되긴 하는데. 그 내부 그 정렬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사용자가 쓰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칩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그냥 장착만 시키면 어느 정도 그냥 쓸 수 있도록. 근데 성능 확보가 벌크 광학 부품만큼 이렇게 확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약간 미흡하더라도 크기는 작고 새로운 하여튼 칩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아마 용도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했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신 유성 QKD 칩을 만드신 게 정말 전 인상 깊었는데 그 칩으로 집적하는 과정에서 거기 그 커플링도 돼야 되고 도파를 로스도 없어야 되고 기술적인 난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기술 난제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급한 난제는 이제 간섭계 커플링 이제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이니까 그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시키는데 커플링 부분 하고 그다음 간섭계 소광비를 넣고 그걸 또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간섭계 광학칩뿐만 아니라 여기 일렉트로닉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걸 제어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수신부로 가면 평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모듈로 만드는 게 가장 힘들고 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비트 오류율이 7% 정도 되는데 필요한 퍼센트가 상용화 혹은 실제 쓰기 위한 어떤 좋은 퍼센트는 어떤 트레스홀드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치브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차 원인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재 무선에서 7% 이 정도 나오는 것은 햇볕에 의한 이거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고요. 키는
11% 실제로는 10% 정도 되지만 이 이하만 QBR만 얻을 수 있으면 키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같은 디텍션 레이트에 따라서도 QBR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시큐어 키 레이트가 바뀝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같은 디텍션 레이트에서 QBR이 높으면 키 레이트는 더 낮아지게 돼 있고요. 따라서 QBR은 낮추는 게 좋은데 이게 모든 뭐 실력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연구기관이든 뭐 실험실이든 학교든 그런 그 부품이나 컴포넌트를 잘 만들어야 되고 외부에 의한 영향들을 잘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유선은 한 2, 3% 정도 이하로 보통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무선도 2, 3% 이하 밤에 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낮에 하면 보통은 안 되고요. 낮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 한 우리처럼 만들 수 있고 실제 많은 그 뭐 웨이브랭스 도메인, 공간적인 도메인, 시간 도메인에서 잘 제거하면 이보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게 펄스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요? 단일 광자하고 네. 단일 광자하고 다른 햇빛에 의한 건 무조건 노이즈니까 잡음이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주신 윤천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아이디큐의 염다현 박사님께서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with ultra fast and photon number determining SNSPD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 퀀티크의 염다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디 퀀티크는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이제 QKD, 지금 윤천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QKD 장비를 실제로 상용화해서 팔고 있고 또 SNSPD라는 싱글 포톤 디텍터를 역시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그 QKD에 들어가는 싱글 포톤 디텍터를 가장 좋은 디텍터인 SNSPD로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와 제네바 대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보를 보낼 때는 항상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이제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 이제 대칭키 방식 또는 비대칭키 방식이 있고, 대칭키 방식이라는 것은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때 같은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는 비밀스럽게 이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암호를 해서 보낼 때 충분히 암호화를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에이시메트릭 키 방식이라고 해서 암호화를 하는 키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복호화, 평문으로 바꿀 때는 특별한 키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대칭키 방식의 경우는 키를 갖다가 전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앨리스와 밥을 얘기하지만 밥하고 앨리스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서 키를 보내는데 이 키가 중간에 탈취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전혀 더 이상 암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퀀텀 컴퓨터의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깨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키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요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암호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PQC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암호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스트 미국 표준 연구소에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없는 알고리즘을 가져와봐 해서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표준 가장 지금 요게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표준의 후보로. 그래서 조만간 2024년 아마 내년쯤이면은 이제 표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처음엔 한 82개의
저희 후보들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양자 컴퓨터로 아니면은 현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깨질 수가 있는 것들이 보이면 중간에 이제 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방법은 대칭키 방식에서 그러면은 키를 안전하게 나눠 가지면 될 게 아니냐라는 방식이 이제 양자를 이용해서 키를 나눠 갖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죠. BB84가 이제 평광 혹은 다른 이제 양자 축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건 축을 좀 더 줄인 상태, 뭐 엘컬트 91 같은 경우는 얽힘 광원으로 키를 전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예를 들어서 BB84 프로토콜을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둘 중 기저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키가 이제 랜덤으로 생성되고, 이 기저가 랜덤으로 생성되면 각 싱글 포톤의 평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싱글 포톤으로 양자 채널을 통해서 통과를 하고, 밥도 역시 랜덤으로 기저를 정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평광에 따라서 같은 기저일 때는 잘 측정이 되는데, 기저가 45도 이렇게 틀어진 경우에서는 랜덤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쪽 대각선인지 이쪽 대각선인지. 그렇게 된 다음에 밥은 다시 서비스 채널을 이용해서 자기가 측정한 기저 정보를 보내면, 앨리스는 그 중에 몇 번째,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자기하고 기저가 똑같다라는 정보를 보내주면 서로 이렇게 001, 001 이런 키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저희가 0이나 1의 정보는 중간에 양자 채널로 가기 때문에 이걸 뭐 복제하거나 탈취할 수가 없고, 이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에 키를 안전하게 나눠 가진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둘 사이에 통신을 하지만, 이 QKD는 이 밑에서 키를 나눈 다음에 키를 전달해줘서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장치인데, 이제 이거는 1A 프로토콜이고 BB84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아까 윤천주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레이저 광원을 쏘고 이제 뭐 인텐시티 모듈레이션, 페이즈 모듈레이션, 어테뉴에이션을 거쳐서 밥이 와서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싱글 포톤 아발란치 다이오드를 많이 쓰는데, 요 싱글 포톤 디텍터의 성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이 연구의 시작점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스파드 같은 경우는 대충 스펙이 이렇게 됩니다. 싱글 포톤 디텍션 이피션시는 한 25%, 그러니까 한 4개 들어오면은 그 중에 1개를 검출하는 거고요. 다크 카운트 레이트는 한 1kHz 정도, 데드 타임은 한 10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됩니다. 요 장비는 이제 저희가 상용으로 지금 팔고 있는 장비인데, 네, 보통 이때 요런 이제 디텍터를 썼을 때는 한 10kbps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키 레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피션시, 다크 카운트, 데드 타임은 이제 QKD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디텍션 이피션시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시그널을 다 측정할 수가 없겠죠. 싱글 포톤 이렇게 3개가 들어와도 뭐 1개만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크 카운트 경우에는, 다크 카운트는 저희가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 디텍터가 신호가 들어온 것처럼 보여주는 게 이제 다크 카운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사이에 갑자기 신호가 측정될 것처럼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건 노이즈 에러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크 카운트는 이제 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광섬유에 의해서 시그널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시그널이 감소하는데 다크 카운트 레이트는 일정합니다. 그럼 이제 감소된 시그널과 다크 카운트 레이트의 비율,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통신이 안 되는, 키 분배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 타임은 요건 이제 좀 과장되기 위해서 여기에다 그려놨긴 했는데, 신호가 들어오면은
아발란치 효과 때문에 한번 방출이 일어나면 다시 회복을 하는데 이렇게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요게 한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오더가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신호가 들어와도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QKD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가장 좋은 디텍터인 SNSPD를 그럼 대신 써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SNSPD의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 초전도체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건데,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와이어를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고 있는데, 포톤이 하나 들어와서 여기가 뜨겁게 되면, 포톤 에너지만큼 히팅이 되면 이 부분이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은 커런트가 흐르던 게 저항이 생기니까 뭔가 전압값이 달라지겠죠. 그것을 디텍트하면은 포톤이 하나 들어온 것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이 경우 SNSPD는 뭐 이피션시는 거의 95%, 한 90% 뭐 이렇게 이피션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크 카운트는 100 카운트 퍼 세컨드 이하,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타임, 아까 데드 타임이라고 한 거하고 대응되는데, 이게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는 시간인데, 그게 뭐 수십 나노세컨드, 10 나노세컨드 오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건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위아래로 막 해서 이제 배열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와이어는 보통 100나노미터 정도의 굵기랑 이제 포톤 한 개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와이어로 쏴주게 되고, 요 경우는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준 건데, 요거는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에 좀 이피션시에 영향이 있고, 요거는 폴라라이제이션 인디펜던트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요 동그란 부분에 한가운데 요런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보통 이제 1, 2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요거를 떼서 요 모듈 하나에다가 센서를 넣고, 이 모듈을 이제 크라이오스탯 안에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SNSPD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는 이제 싱글 와이어로 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싱글 와이어로 할 것이 아니라 한 4개나 8개의 와이어를 겹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각 와이어가 디텍터이기 때문에 포톤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가 들어와도 디텍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톤 넘버를 리졸브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그러니까 뭐 픽셀이 뭐 4개에서 8개가 있으면 1번 픽셀이 디텍션을 했어도 2, 3, 4번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포톤이 들어왔을 때 또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빠른 디텍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러럴하게 배열해서 이제 패러럴 SNSPD라고 부르고, 요 경우는 이제 좀 패러럴로 하니까 좀 여러 평광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좀 더 꼬아봤습니다. 이제 멀티픽셀 SNSPD라고 해서 요 실험에 사용한 것은 14픽셀을 사용하였고,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고, 역시 뭐 포톤 넘버 리졸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포톤 넘버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일 땐 이런 식으로 전압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리커버리 타임인데 뭐 10나노세컨드, 여기 이제 0에서 10을 지금 그리질 않았는데 10나노세컨드만 돼도 80% 이상의 효율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멀티픽셀 같은 경우도 한 뭐 50% 효율일 때 한 1.5기가 정도, 1기가 이상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톤 넘버 리졸브도 저희가 이제 10나노세컨드 펄스를 쏴주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도 이제 포톤 넘버에 따라서 민 포톤 넘버가 뭐 0.87, 1.7, 3.46 이런 식의 민 포톤 넘버를 쏴주게 되면, 요 빨간 점은 실제로 우리가 그 디텍터로 디텍트한 거, 요 파란색은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인데, 네,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QKD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QKD 안에 넣은 건 아니죠. SNSPD는 실제로 부피가 커서 그 안에 넣을 수는 없고, 신호를 SNSPD를 이용해서 검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쓴 광원은 2.5GHz 광원을 사용하였고,
이제 간섭계 통과하고 뭐 해가지고 싱글 포톤 보냈고, 이 실험실에서 이제 싱글 모드 파이버를 썼는데, 이거는 울트라로 로스라고 그래서 보통 광섬유, 통신에 쓰는 광섬유는 킬로미터당 한 2.5 dB 정도가 감쇄가 되는데, 요건 한 1.6 dB 정도 감쇄가 되는 그런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NSPD 효율을 높여봤더니, 네, 한 10km 거리일 때, 요 파이버가 10km 거리일 때는 키레이트가 한 64 Mbps.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kbps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거의 뭐 1000배 이상 상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거를 길이를 늘려서 한 100km를 했을 때는 3Mbps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성능이 올라가서 디텍터의 성능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거리만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키레이트는 낮추는 데까지 하고, 그 말씀드린 대로 다크 카운트 레이트가 거리에 관계되니까 실제로 이것을 거리를 더 늘리면은 뭐 한 300-400km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이 이피션시 패스트 디텍션이 가능한 SNSPD로 QKD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키 레이트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은 좋은 디텍터를 사용하면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거를 써서 QKD를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한 거고, 또 SNSPD가 저희가 아까 커런트를 계속 흘러줘야 된다고 했는데, 요 커런트 크리티컬 값이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또 온도라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뀌어야 돼서 꼭 한 사람이 붙어서 계속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장비를 쓰기는 힘들고 SNSPD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는 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그러면은 좋은 디텍터가 좋은 성능을 보이니까 스파드 디텍터 성능을 올리면 되겠구나 라는 게 결론을 지을 수 있었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디텍터 성능을 올리는 연구도 하고 있고, QKD 장비에서도 훨씬 더 그 옵틱스 성능을 안정화하는 이런 쪽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염다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궁금했던 게 SNSPD를 만들 때 보통 어떤 물질로 민더 구조라고 하나요? 그거를 만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NB 뭐였는데? 나 이번 그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SNSPD는 상용화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이제 스패드 쪽을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게스 스패드 쪽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픽셀 단위로 하면 성능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관련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픽셀 단위로 실험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쪽은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이렇게 나아간 건 없고, 그냥 싱글 픽셀로 하는 스파드를 이용을 하고, 싱글 스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른 과제로 개발을 해서 다른 이제 업체랑 개발을 해서 지금 성능 25%라고 했지만 거의 50% 가깝고 다크 카운트 레이트가 더 줄어드는 그런 디텍터를 좀 개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앞으로 도입을 할 계획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저게 다크 카운트 레이시 온도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온도를 좀 더 스테빌라이제이션하고 또 외부 영향을 좀 막아주는 그런 식의 이제 다크 카운트 레이트를 줄이는 연구는 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멀티픽셀은 아직은 계획만 있습니다. 네. 중간에 추가를 하는 질문이, 그러면 그 말씀하신 스펙 달성하실 때 온도 조건은 대략 어느 정도 됐었나요? 온도는 저게 그냥 이제 TEC를 사용한 마이너스 40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낮춰서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QKD 목적으로 포턴 넘버 리졸빙 디텍션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제 프리페어 메저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싱글 포톤을 보내고 싱글 포톤의 편광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 광자를 디텍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포턴 넘버 리졸빙 디텍터를 고려한다는 거는 광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광자를 측정을 하고 특히 이제 광자의 개수를 측정하고 싶다는 건데 QKD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뭐 혹시 뭐 CBQKD 등의 고려를 하시려고 그런 어떤 PNRD를 고려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 고려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PNR 때문에 쓴 것은 아니고요. 저게 포톤 픽셀이 늘어나면은 스피드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리커버리 타임이 훨씬 빨라지는 효과죠. 그래서 빠른 광원을 쓰면 좀 실험에서는 2.5GHz를 썼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용화에 쓰고 있는 것은 500MHz를 더블링해서 그러니까 간섭계를 이용해서 2배로 해서 1GHz를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2.5GHz를 쓸 수 있었던 게 디텍션이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멀티픽셀을 쓴 것은 오직 스피드 때문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멀티픽셀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 포턴 넘버를 거의 뭐 0.25, 뭐 0.3 이 정도로 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포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투포톤이 디텍트 되면은 이거는 미스, 에러. 그러니까 투포톤이 들어왔다고 검출을 하면은 저희가 원포톤이 들어와야 되는 투포톤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빼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런 방면으로 지금 멀티픽셀을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와이어 폭을 100나노미터 정도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와이어 폭을 더 적게 하면은 그 포논에 의한 포톤에 의한 그 열 온도 변화를 좀 더 센시티브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나노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너무 굵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너무 굵으면 힛을 줬어도 얘가 옆으로 커런트가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힛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힛이 빠지는 차가워지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너무 넓으면요 와이어가. 그래서 커런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고 아마 너무 가늘게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저희는 저게 이제 100이라고 그랬지만 120 나노미터인데 이게 꼭 120 나노미터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다른 오티마이즈한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세부 사항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나서 마지막 윤천주 박사님 질문만 마지막으로 받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멀티플렉싱 SNSPD 구조를 조금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네. 혹시 그다음 원웨이 방식에서 피에조를 썼는데 페이즈 안정화를 하셨는지. 네, 우선은 이제 멀티플렉싱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센싱 쪽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 정확하게 그 구조가 어떻게 돼서 저런 구조가 됐는지는 세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안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페이즈 안정화라면 저희가 그 간섭계 통과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페이즈 모듈레이트 저희가 그 펄스 레이저를 쏴주고 일단 컨티뉴어스 레이저가 아니고요. 펄스 레이저를 쏴주고 그 한 펄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둘 사이의 페이즈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만 다를 뿐, 그러니까 한쪽은 롱 패스, 한쪽은 숏 패스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페이즈는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 펄스와 얘까지는 얘 사이는 랜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둘 사이의 간섭, 그러니까 뭐 1, 2번 있고 3, 4번이 생길 수가 있는데 1, 2번, 3, 4번 사이에는 간섭이 생기고 이제 1, 2번과 3, 4번 사이는 랜덤이기 때문에 2, 3번이 들어갔을 때는 간섭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경로 문제를 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경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온도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냥 맞추고 있고요. 비지빌리티를 봐서 그렇게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 이제 위상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중간에 그 페이즈 모듈레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딱 투 스테이지 0하고 파이만 줄 수 있게 되는 모듈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로 그냥 온오프식으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지빌리티를 보면서 온도랑 이제 거기에 들어간 온도랑 이런 것들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계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염다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키스트의 임양태 박사님을 초청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임양태 박사님께서는 멀티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앤 이츠 어플리케이션 투 디스트리뷰트 퀀텀 센싱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양자 센서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우리가 그 IITP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하나가 이제 카테고리가 양자광 기반 센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광에서는 빛은 사실 슈퍼포지션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웨이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자광학에서는 양자 얽힘이 들어간 경우 또는 스퀴징 같은 압축광을 이용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양자 센싱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잘 측정을 해왔는가를 보시면, 먼저 이제 페이즈 이스티메이션이라는 게 뭔가 보면은 이제 제가 보통 간섭계 이런 여러분들도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신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빛이나 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빔 스플리터 절반의 확률로 통과하거나 반사하거나,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빔 스플리터에서 합쳐지는 경우에 요 두 경로 사이에 경로차가 생기면 우리가 경로차가 파장의 이제 그 정수배이면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제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떤 위상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그럼 위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 간섭계 두 개 사이에 경로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위상을 측정하고 싶은데, 측정하고 싶은 위상은 요 두 경로의 경로차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프로브 스테이트가 있고 요게 이제 경로차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제 위상 차이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통해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상태가 뭐였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쪽에 암에 있는 미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주게 되면 경로차가 바뀌는데, 그러면 요 지점에 있던 요 파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이게 되게 아이디어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완벽한 형태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의 불안정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프로브 상태를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이제 프로브 상태를 쓰는데 우리가 포톤의 개수를 무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유한한 개수의 포톤을 쓰게 되면, 그 경우에 프로브 상태가 어떤 걸 썼느냐 또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언서튼티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클래시컬한 것 대비 퀀텀한 경우를 가면 이제 이 언서튼티의 크기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그 심플하게 릴레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중에 위치와 그 운동량에 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현대물리 시간에 배우신 거 보면 에너지의 언서튼티와 시간의 언서튼티를 곱하면 이게 H바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릴레이션이 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토탈 에너지는 하나의 광자 갖는 에너지 곱하기 개수, 그다음 위상은 오메가 t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포톤의 개수와 위상의 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넘겨보면 이제 델타 파이는 이제 1/델타 n으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델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 파이가 작아진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보면 이제 일단 고전적인 한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양자광학에서 코헤런트 스테이트, 이제 레이저를 넣었을 때의 경우가 대부분 고전적으로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레이저의 포톤 넘버 디스트리뷰션은 푸아소니아 분포를 따르는데,
이거는 이제 분산과 평균의 값이 같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표준 편차의 경우는 델타 n이 스퀘어 루트 n이 돼서 이 관계식에 넣어보면 이제 고전적인 바운드는 우리가 표준 양자 한계라고 부르는 스탠다드 퀀텀 리밋은 1/, 스퀘어 루트 n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양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장 늘릴 수 있을까를 보면, 이제 델타 파이를 줄이려면 델타 n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델타 n을 키우려면은 간섭계에서 포톤을 모두 한쪽 경로로 몰아넣으면 델타 n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럼 델타 n이 이 경우에 n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톤이 모두 위의 경로로 가는 경우와 아래로 경로로 가는 경우 두 개의 슈퍼포지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이제 이러한 언서튼티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포톤이 n개와 0개, 0개와 n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보통 이거를 이제 n00n 또는 눈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프로브 상태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게 레이저 코헤런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눈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간섭계를 통과하면서 얘가 페이즈를 먹을 거고요. 여기서 측정을 우리가 잘 함으로써 요 측정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갖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언서튼티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양자적으로 있는 바운드를 넣어 보면 아까 보신 대로 이번에는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1/n 제곱으로 하이젠버그 리밋, 양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바운드가 나오는데, 이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으로 주어지는 QCRB라는 퀀텀 크레머 라워 바운드는 이제 프로브 스테이트만 가지고 구해지는 값이고, 측정은 이제 옵티멀한 측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얻을 수 있는 값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바운드는 이제 클래시컬 피셔 인포메이션으로 주어지는데, 이 크레머 라워 바운드는 이제 측정까지 고려한 요 프로브 상태와 측정 사이에 이제 둘 다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방식을 말하는 거고, 이 메저먼트가 옵티멀한 경우에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과 클래시컬 피셔 인포메이션이 같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한 주기만큼 간섭계를 이렇게 레이저를 넣고 돌려주게 되면 한 주기가 나오는데, 이제 포톤이 두 개가 들어간 눈 스테이트를 만들어주게 되면 포톤이 여기는 두 개와 두 개만 있으니까 위상 하나를 두 번을 먹게 돼서 얘가 주기가 두 배만큼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톤이 n에 따라서 n배만큼 빨라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만큼 움직이는데 이 y축으로 눈 스테이트가 훨씬 더 변화폭이 크죠. 그러니까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싱글 페이즈 이스티메이션에서 이제 아까 눈 스테이트를 쓰는 경우와, 아이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왔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요 마흐젠더 간섭계가 가장 옵티멀한 측정 방법이고, 여기에 눈 스테이트를 쓰는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 옵티멀한 상태와 측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센시티비티가 좋아지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은 이제 요 눈 스테이트를 그 n을 키우는 방식으로 많이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등등 해서 뭐 아직 10개를 넘은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멀티플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은 뭐냐, 지금까지는 한계를 잘 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리현상을 보면 물리현상은 딱 하나의 파라미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꿔서 이제는 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위상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이때 어떤 게 최적의 양자 상태이고 측정 방법인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운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맞을지 그런 거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2D 이미지를 찍을 때 이제 퀀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결국은 패스랭스 디퍼런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샘플에서의 두께, 샘플이 이제 그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1이 아닐 거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 이제 예를 들면 2D 이미지를 봤을 때 샘플의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 대비 얼마나 얘가 차이가 있는지 높낮이가, 또는 어떤 샘플에서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포지션 디펜던트한 감이 있는가, 그런 거를 볼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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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이미징, 이제 양자광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텐시티를 한없이 키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살아있는 세포라던가 그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 조직을 볼 때는 인텐시티를 무한정 높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인텐시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양자광으로 이미징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는 최근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센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이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동시에 잘 측정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마찬가지로 차이는 별로 없는데 생기는 게 아까 앞에는 이제 싱글 어떤 스칼라 퀀티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위상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피셔 인포메이션이 스칼라가 아니라 매트릭스의 형태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인버스를 취하고 트레이스를 취한 값이 센시티비티 바운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CRB와 CRB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프로브 스테이트만 가지고 옵티말리티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에 해당이 될 거고, 이제 스테이트와 메저먼트를 모두 고려한 것이 이제 크레머 라운 바운드인 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센시티비티 바운드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이제 2013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어떤 게 이제 이 QCRB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그 양자 상태이냐에 대해서 논문이 2013년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도 이제 눈 스테이트처럼 여기 포톤이 모두 따로따로 n개씩 뭉쳐 다니는 경우인데 이제 레퍼런스 모드가 다른 모드보다 약간 더 인텐시티가 큰 경우에 이게 가장 옵티멀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베타가 이제 레퍼런스 모드가 해당되고 얘가 조금 더 큰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베스트 센시티비티다 QCRB는 그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코헤런 스테이트의 경우 이제 요거를 이런 셋업에 넣어주게 되면 이제 암이 여러 개인 이런 간섭계가 되고 여기서 이게 오더가 n분의 d제곱에 d는 이제 위상의 개수입니다. 요 상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옵티마이즈드 멀티멀 눈 스테이트에서는 이게 오더가 n제곱분의 d제곱으로 n분의 1의 이난스먼트가 n배의 이난스먼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의 경우는 실험에서는 이게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보고자 모두의 그 앰플리튜드가 밸런스되어 있는 경우 밸런스드 멀티멀 눈 스테이트를 고려했는데 이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이 오더가 똑같이 n제곱분의 d제곱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위상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멀티멀 눈 스테이트와 코헤런 스테이트의 이제 실선은 QCRB, 실선이 CRB, 점선이 QCRB가 되는데 코헤런 스테이트 대비 멀티멀 눈 스테이트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럼 그냥 만들면 되지 않냐는데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트리비얼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4x4 빔 스플리터의 인풋에 두 개의 포톤을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눈 스테이트 모양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센시티비티를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트리비얼하게 나오진 않았고 뭐 예전 실험의 경우에는 이게 홀란드 버넷 스테이트라고 해서 n/n 빔 스플리터에 n개의 인풋에 포톤을 하나씩 넣어주는 경우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게 2x2인 경우는 이제 호모만대 간섭으로 2포톤 눈 스테이트가 잘 나오지만 3x3부터는 원하지 않는 텀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리고 비율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또는 이제 그냥 두 개의 경우라 앞에처럼 3x3에 포톤 두 개를 넣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 텀이 나오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양자 한계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멀티멀 눈 스테이트로 다중 파라미터 측정을 했던 결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모드 눈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벨 스테이트를 준비한 다음에 요 HH를 가지고 그 HH 더하기 VV 스테이트를 만들고요. 이제 여기 이 상태는 이제 쌍약 간섭계 기반의 벨 소스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벨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HH가 이제 홍어만대 간섭으로 2포톤 눈 스테이트가 나오고 V도 마찬가지로 눈 스테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PBS로 평광에 따라서 경로를 갈라주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컬 평광을 호리존탈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2포톤의 4모드 눈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는 계속 4개의 n배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를 준비하면 2포톤 눈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셋업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서 벨 스테이트를 만들고 4모드 눈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미상을 인코딩하고 여기서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센싱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2포톤 눈 스테이트니까 이제 두 개를 블락을 하면 경로를 얘만 가지고 봤을 때 2배만큼 주기가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총 6가지 모든 조합에 대해서 2개씩 빨라진 주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동시에 넣어서 우리가 이거를 지나가겠습니다. 측정을 하면 이런 식의 이제 페이지를 하나씩 스캔할 때마다
이게 솔리드 라인은 이제 이론 커브고 이제 그 점이 이제 그 실험 데이터에 해당되는데 실험 결과와 아주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에서 QCRB를 구하면 1.5가 나오는데 CRB의 경우에도 이제 특정 위상에 대해서 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uncertainty를 구해보면 위상에 대해서 저희가 구한 값으로는 여기 1.85의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CRB 값을. 그래서 이 경우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코헤런스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는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서 기존에 알려진 방식으로 제일 좋았던 이제 폭 스테이트 인풋을 이제 4x4 빔 스플리터 넣었을 때보다 2.44보다 더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QCRB는 1.54, CRB는 1.85의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했던 코헤런스 스테이트의 경우와 이제 폭 스테이트 인풋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로 잘 측정을 했다가 지난 결과였고, 그래서 이제 분산형 양자 센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양자 센싱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우리가 어떤 센싱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센서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각각의 그냥 개별 센서들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얻은 결과보다 이 센서에다가 우리가 인탱글 스테이트를 이제 가지고 이거를 센서들 간의 인탱글먼트를 만든 다음에 이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우리가 그 센시티비티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이 분야의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차이가 뭐냐? 앞에 보여드린 멀티플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의 경우는 우리가 요게 그 위상을 인코딩을 하고 다시 합쳐주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간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인탱글드 프로브 스테이트를 쓰면서 글로벌 메저먼트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센싱의 경우는 우리가 인탱글드 프로브 스테이트를 쓸 수는 있지만 이제 각각의 메저먼트는 모두 다 로컬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번보다는 2번이 센시티비티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방법보다는 2번의 경우가 더 추가적인 양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보면은 최근에 연구가 되게 활발히 되고 있는데 다양한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믹 시스템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센싱 위드 모드 인탱글드 스핀 스퀴즈 아토믹 스테이트 이런 걸 이용해서 네이처에도 이런 논문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옵토메카니컬 센싱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인탱글먼트를 만들면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고,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에서도 여기 트랩드 아이온 시스템에서도 얘를 여기 많은 시스템을 우리가 한꺼번에 인탱글먼트를 주고 측정을 하면 향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논문도 있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인탱글 센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크메러 서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실험은 아니고 제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광학 시스템에서도 어떠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퀀텀 포지셔닝이라든지 뭐 스타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정밀도에 측정해서 우리가 이득의 향상을 볼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좀 더 문제를 축소시켜서 이제 심플한 시나리오를 만들면 뭐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어떤 측정을 하고 싶은데 각각 관섭계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1번부터 2번부터 이제 D번까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측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각각의 값보다는 이 값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얻고 싶고, 이 컨비네이션을 얻었을 때 그 값의 언서튼티를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앞에 웨이트가 모두가 똑같으면 예를 들면 평균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는 각각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트를 여기에 많이 주고 여긴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크레머 라우 반도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요 바운드를 가장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보면 이제 지완웨이 파한 그룹에서 했던 일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간섭계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인탱글 스테이트를 보낸 다음에 여기서 3개에 있는 위상을 측정을 해서 요거의 평균을 가장 잘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드와 파티클이 모두 인탱글된 이러한 형태의 상태가 가장 좋다, 또는 모드가 인탱글 돼 있지만 파티클은 세퍼러블한 경우, 모드가 세퍼러블하고 파티클이 인탱글된 경우, 이런 경우를 나눠서 측정을 해보았고, 예상하신 대로 이제 모드와 파티클이 모두 인탱글 되어 있는 경우가 피셔 인포메이션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제 이 같은 그룹에서 이제 옆에 빌딩에다가 이제 파이버 스프를 10km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기 A에 있는 위상 빼기 2배의 B에 있는 위상의 값에 이제 센시티비티를 가장 좋게 하는 측정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실험실 내에서 240m 여기 파이버 스프를 이용한 경우는 이제 모든 이제 포스 셀렉션은 가정 없이 모든 에러와 포톤 로스를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샷 노이즈 리밋보다 더 좋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10km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샷 노이즈 리밋을 넘지는 못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왔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RX에 2021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퍼블리시가 됐는데, 제목을 보시면 이제 더 적은 수의 광자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센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앞에 보여드린 모드 인탱글드, 파티클 인탱글 스테이트가 가장 옵티멀한 스테이트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뭐냐면 포톤의 개수가 위상의 개수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4개의 위상을 측정하려면 최소한 4개의 포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서로 네이버링한 두 명끼리 어떤 상태를 공유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1, 2번 상태의 인탱글 스테이트와 2번, 3번의 인탱글 스테이트, 3번, 4번의 인탱글 스테이트를 각각 슈퍼포지션 되어 있는 이런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면 우리가 포톤의 개수가 위상의 개수보다 작아도 여전히 양자 이득을 보일 수 있다. 여기서는 아예 시도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서 3km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4개의 그 노드 사이에 연결을 했고요. 소스에서부터 이 소스는 이제 인탱글 스테이트를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빔 스플리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벨 스테이트를 1, 2번과 2, 3번과 3, 4번과 4, 1번에 중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상들이 1번, 2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체인 룰처럼 엮여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에버리지를 가장 잘 측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포톤의 개수가 2개지만 4개의 위상을 고전적인 한계보다 더 넘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phi1, phi2와 이게 모든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얻은 데이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구해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위상의 그 바운드가 이런 식으로 샷 노이즈 리밋 아래로 여기 하이젠버그 스케일링보다는 사이에 있는 예상되는 결과로 나옴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고 이제 크레머 라우 바운드는 지금 여기서처럼 n제곱분의 1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포톤의 개수가 n개고 노드의 개수가 d개일 때로 확장을 하면 이런 식의 일반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의 클래시컬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게 아비트러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었을 때도 저희의 상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하이젠버그 스케일링을 여전히 적은 수의 광자로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멀티플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모드의 개수를 늘리고 이제 디코헤런스에 의한 효과를 추가했을 때 어떤 전략이 옵티멀한지를 보고 이제 지금은 똑같은 위상만 고려했는데 위상이랑 예를 들면 다른 그런 퀀티티를 동시에 서로 다른 물리량을 어떻게 옵티멀하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고 분산형 양자 센싱 경우도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이제 3km 파이버 스프를 이용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상용망을 이용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키스트에서 고려대랑 한양대 중앙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실험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양자정보연구단이 수원에 있다가 본원으로 그 재작년에 올라왔는데 수원에 일단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제 나노기술원에서 성균관대를 거쳐서 경희대학교에 일단 상용망이 45km 정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도 저희가 상용망을 키스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디코헤런스가 그럼 있으면 실환경에서는 디코헤런스가 당연히 존재할 텐데 그러면 옵티멀한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디코헤런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양자 중첩이 이렇게 아이디얼하게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시스템에서 주변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퀀텀 코헤런스가 잃어버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슈퍼포지션 상태를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코헤런스가 깨지면 죽어있는 고양이나 살아있는 고양이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양자 얽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퀀텀한 리즌에서 클래시컬 리즌으로 가게 되고 양자 이득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한 이제 그 광손실의 경우에도 포톤이 없어지면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포톤이 없어졌다는 정보가 이제 인바이러먼트랑 이게 얽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바이러먼트는 볼 수 없으니까 트레이싱 아웃 해버리면 우리 시스템이 이제 믹스 스테이트로 퓨어 스테이트에서 옮겨가게 되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탱글먼트 양이 디코런스 정도가 커지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인탱글먼트가 없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센싱에서의 양자 이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디코런스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프로브 스테이트에서 메저먼트라는 중간에 포톤 로스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거 이제 싱글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고려한 상태는 우리 눈 스테이트가 아니라 2002가 아니라 11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디코헤런스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코헤런스 스테이트가 디코헤런스가 점점 포톤 로스가 커지면 이제 안 좋아지는데 눈 스테이트의 경우는 오히려 더 빠르게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디코헤런스에서는 이제 고전적인 것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DPN 스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항상 그래도 코헤런스 스테이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을 이제 레퍼런스 함을 고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DPN 스테이트는 항상 코헤런스 스테이트보다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포톤 로스가 커지면 이쪽으로 커짐에 따라서 원래 눈 스테이트만 있던 게 1,1 텀이 점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옵티멀한 상태가.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제로4 눈 스테이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두 개만 텀이 있다가 점점 이게 다른 애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헤런스 스테이트, 눈 스테이트가 훨씬 더 빨리 안 좋아지죠. n이 커지면. 근데 DPN 스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항상 코헤런스 스테이트만큼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멀티플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쪽을 고정했을 때 바로 한쪽이 바뀌더라도 어쨌든 DPN이 좋다는 것이고요. 이제 멀티플 페이지 이스티메이션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멀티모드 눈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게 앰플리튜드를 다 예를 들면 이걸 프리 파라미터로 두고 바꾸게 되면 요게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한 가정에서 이게 출발했고, 이게 논문은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옵티멀한 눈 스테이트보다 우리가 이제 저걸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이제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는 영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크리티컬한 이제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거를 또 이제 그냥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제 DPN 스테이트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멀티모드 눈 스테이트에서 이제 N000 말고 N-1, 1, 000 같은 다른 텀을 다 고려한 DPN 스테이트를 이용하면 코헤런스 스테이트보다 밸런스 눈 스테이트보다 이제 옵티멀 눈 스테이트보다 더 DPN 스테이트가 항상 좋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PN 스테이트는 항상 코헤런스 스테이트가 더 좋습니다. 눈 스테이트 클래스는 언젠가는 코헤런스 스테이트와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플 페이지 이스티메이션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센싱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펀더멘탈한 거에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전략을 여기에 다시 적용해가지고 좀 더 실환경에 가까운 우리가 양자 센싱 또는 분산형 양자 센싱에 적용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롱텀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논문들이 현재까지는 5편 정도가 나와 있고, 이 관련된 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경희대학교 이광조 교수님이나 표준전 이창엽 박사님, ADD 이수영 박사님, 그다음 중앙대 홍성진 교수님, 한양대 이광걸 교수님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이제 IITP에서 양자 센싱 그랜트로 이제 그 결풀림 및 광손실이 있을 때 다중 파라미터 양자광 기반 센싱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주관 기관으로서 이런 연구를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보를 드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센싱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제 양자 물리학의 이제 어떤 펀더멘탈한 것부터 이제 컴퓨팅과 시뮬레이션, 최근에는 이제 16차원의 VQE를 돌림으로써 이제 논문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서 리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퀀텀 커뮤니케이션과 퀀텀 네트워크 관련돼서도 통신 파장 대역에서 광통신망으로 상용화에 쓸 수 있는 1.5 마이크로미터 대역의 양자광원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 8명의 학생 포석들과 일을 했었는데 2명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중앙대학교와 기계연구원에 각각 교수와 연구원으로 부임을 했고요. 현재는 이 6명의 학생들과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이론은 제 포닥인 남궁민 박사와 실험은 주로 저희 학생인 김동현 학생이 주로 센싱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임양태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분산형 양자 센싱에서 이게 3km 떨어진 곳에서 센싱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인테그먼트되어 있는 소스에서 가기 위해서는 로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3km의 로스가 어느 정도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로스가 어느 정도로 없어야지 이게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우리가 광손실에서 이제 그 킬로미터당 0.2dB 정도 저 파장대에서 1.55 마이크로미터에서 그 정도가 되고요. 이 실험들은 모두 아이디얼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공한 케이스만 포스트셀렉션해서 보는 경우고요. 그래서 현재로 그 앞에 했던 일에서는 광손실이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손실을 사실을 뛰어넘으려면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디텍터의 효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디텍터에서 효율이 80%라는 얘기는 20%의 광자는 버려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디텍터가 현재는 100%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스터디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고려가 안 된 부분은 코헤런트 스테이트로 레이저를 보내더라도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광손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코헤런트 스테이트도 로스가 생긴다는 거를 가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길 수도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센싱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그 어떤 걸 센싱을 하려고 하고 물리적 파라미터가 뭐고 그거의 효과를 뭘 발표를 했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일단 그 어떤 정말 프랙티컬하게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센싱으로 뭔가 된 적은 아직 당연히 없고요. 그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 이미지 센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징이라고 하죠. 우리 양자 이미징을 했을 때 우리 CCD 카메라에서 측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메저먼트가 그 각각 픽셀이 독립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얽힘 소스를 보내면 그런 이미지를 얻을 때 더 레졸루션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텐시티에서의 그 플럭추에이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는 아까 앞에 이제 되게 그 픽토리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디 멀리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까 보여드린 건 전투기 같은 거를 센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론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센싱을 할 때도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만 좋은 발표해 주신 임양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세션에서 마련한 발표는 다 마무리됐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